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에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일단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또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의 경력, 나이,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법원의 기각 취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경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다가 적용한 건데요.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이것이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소위 판을 깔아주려는 목적이었다는 특검의 논리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검은 또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 전략을 썼는데요. 법원은 최근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와 특검 출석 상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영장이 기각된 이후의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특검은 한 전 총리 행적을 두고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우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두고 고심하다가 후자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기소 때는 논리를 다듬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 수사가 여러 갈래로 연결된 만큼 당장 수사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한 전 총리 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의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데 수사 속도와 한 전 총리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안에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하는 선택지도 고심하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이용민 전 해병대 포 7대 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순직한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특검은 지난 25일 현장의 또 다른 지휘관들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 대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권성동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팀 조사에서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계기 등을 묻는 질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 조사를 위해 5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3년
통일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권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서 권 의원이 언급된 거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도 포함됐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지금 말하기엔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앞서 시도했다 불발됐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강조했지만 특검에 대해 강경한 태도의 새 지도부가 들어선 상황이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통일교 신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가입 여부에 대한 협조 차원이라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과 18일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되면서 처음 발부받은 영장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특검은 재청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수사의 밀행성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이 집단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특검을 가장 강경하게 비난해온 장동혁 의원이 새 지도부 수장으로 선출된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응팀을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힘을 보탤 수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특검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 최대한 국민의힘 측과 협의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당원 가입 여부는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의혹 규명의 첫 단추인 만큼 마냥 협의만 기다리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또 아직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줄줄이 관련 의혹에 거론되는 김기현 전 대표나 조수진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조사가 향후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 기소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김 씨를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남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인데 앞서 특검은 내일 오전쯤 김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 이어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미일 동맹 재확인, 그리고 한미 조선협력 본격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도 있었는데요. 이번 순방의 주요 장면들을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주변 참모들에게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산적한 난제를 풀고 국익을 지켜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다행히 첫 단추였던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비교적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두 정상 모두 공감했고 저출산 고령화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하며 두 나라는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高まっております。 동병상련, 이시바 총리의 조언까지 더해져 한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이 대통령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첫 대면을 불과 두어 시간 남겨두고 대형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특검의 교회와 미군 기지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며 숙청, 혁명 등을 SNS에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침착한 대응으로 일단 오해를 풀고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까지 주선하며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튼 것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의견 일치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마스가 프로젝트도 중요한 결실입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총 3,500억 달러의 세부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빠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이번 순방의 한계로 꼽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끊임없는 요구는 이미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가 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기조를 지켜내는 것 또한 이 대통령의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극과 극으로 나뉜 정치권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 성공을 거뒀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에 이어 더 퍼준 굴욕 외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에도 여야는 제각각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준비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열었다며 국익에 숫자로 셀 수 없는 효과를 가져다 줄 압도적 성공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은 신의 한 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를 빼줄 때는 배려의 정점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세심하게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익보다 발목 잡기가 먼저냐고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한미 동맹이 마치 잘못되기를 비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조주를 퍼부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정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과를 차분히 따져야 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하기로 한 1,500억 달러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금액을 합치면 6천억 달러 투자라며 5,500억 달러를 약속한 일본보다도 더 큰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비 인상까지 약속한 퍼주기 외교이자 빈손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퍼주고 무엇을 얻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가 있을까요?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특히 회담 결과를 문건으로 공식화하지 않은 건 분식회계이자 조삼모사라고 지적했고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등 한 번 기대지 못한 채 감언하는 굴욕적인 모습 부끄럽습니다. 늘 그렇듯 여야 장외 공방은 계속되는데 엇갈린 해석의 진위는 한미회담의 구체적인 청구서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은 큰 불확실성 속에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길고 어려운 후속 협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 DC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한미 정상의 첫 회담은 과정의 시작이라며 다음 달 유엔 총회와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돌발 상황이나 트럼프의 기습적인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에 길고 심각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 향후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핵심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돌발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온갖 추측이 일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자리에선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다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리자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귀에 짧게 속삭입니다. 정상회담을 불과 2시간 반 정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숙청 돌발 발언에 대한 질문에 본인 스스로 가짜뉴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추가 설명을 듣고 오해라고 했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 취임 첫날 과거의 옷은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통합과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히는데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취임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 방명록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적으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국민께 먼저 다가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겠습니다.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권 경쟁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찬탄파와의 갈등 해법을 두곤 일단 숨고르기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읽힙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친한계 분당설 질문에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관심이 없다고 충돌을 자제했고 첫 공식 회의에선 한화된 국민의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찬탄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이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한다며 장 대표를 정면 겨냥하기도 했는데 적절한 시점에 결단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지만 지금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확전엔 거리를 뒀습니다. 정부 여당과의 관계 설정 역시 주요 과제입니다. 축하 난을 들고 국회로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얼어붙은 전국 상황 속에서도 덕담이 오갔지만 또 입법들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도로 내란당, 윤석열 당이라며 깎아내린 민주당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여오는 특검 수사망과 정부 여당의 대야 압박, 여기에 잡음 없는 단일 대우 정비라는 과제에 직면한 장동혁 지도부. 당 안팎에서 고조되는 전운에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이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신중함을 강조하는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개 비판하면서 당정 간 이상 기류를 노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호기롭게 출항했지만 국민의힘은 뒤숭숭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의원 소환을 기점으로 특검의 칼날이 이른바 윤핵관, 넓게는 소속 의원 상당수를 향하고 있다는 게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발끈했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선동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겠다는 이런 것에만 눈이 먼 정치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동료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한탄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야당 탄압 정치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비열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임전무퇴, 개의치 않고 나아가 9월 정기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앞세워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하고 확실한 특검법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 일당이 유린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오히려 당의 수건 사업인 검찰 개혁입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은 유지하면서 권력 쏠림 현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검찰 개혁안을 공개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여당과는 온도차가 감지되는 대목인데 관련한 당정 협의가 돌연 취소된 것도 뒷말에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다음 단계, 즉 수사권을 가질 기관을 둘러쌀 세부 조율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특검 수사 상황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지난밤에 기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직 이제 구속 영장 자체를 지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긴 어려우나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했고 대국민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구속 상황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이 대통령의 행위는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가 본인들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그걸 폐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보게 되면 이 내란을 처음부터 옹호하려고 했었던 생각이 다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좀 아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각 결정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결국은 방어권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한덕수 총리가 위정한 데에 대한 증거, CCTV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그걸 폐기하라고 했던 그것도 이미 증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와 증언은 이미 특검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없다고 본 거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특검에서 남아있는 그런 수사는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인사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내란과 관련해서 동조를 했느냐 네. 아니면 방조를 했느냐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 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거나 증언도 이미 상당 부분 수집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탄력을 받느냐 아니면 수사가 지장을 받느냐 네. 상관없이 특검은 아마 진행할 것 같고요. 다만 특검에 이제 명시된 사안 중에 외환과 관련된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초기에 진행을 하다가 조금 지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특검의 방향이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든 어떻게 하든 따라서 지장을 받겠지만 나머지 그 외 부분 방조나 동조 그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시계대로 저는 갈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결백하다, 당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특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만 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달에 큰 거 한 장이라고 이제 쓰여진 메모가 이제 나왔고요. 또 2, 3월에는 한학자 총재를 직접 예방을 하고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고 나왔다. 라는 얘기까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무슨 윤영호 본부장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황들. 그럼 도대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또 특히나 택배 기사를 통해서 그 녹취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특검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본인 입장에서야 자신은 깨끗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테지만 실제로 특검 앞에 갔을 때 실제 그것이 다 반박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통일교와 관련을 해서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조만간 재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그동안 특검을 강하게 비난을 해온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아마 특검 대응팀을 꾸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네. 강경하게 대응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다시 국민의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겠다 하는데 당시를 회상해 보면요. 당시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8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주장을 100% 받아들여서 3만 명이 다 입당을 했다 하더라도 83만 명 책임당원에 대해서는 약 3%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3만 명이 조기에 입당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졌다면 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지만 네.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지만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만 명이 모두가 다 책임 당원이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500만 당원 명부를 다 내놔라 하는 식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과 유착을 해서
뇌물을 줬고 권성동 의원에서 시작된 권성동 의원을 대표 만들기, 그거는 사실 개인 비리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국민의힘 전체가 조직적으로 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가 통일교 교인이 입당을 하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이 입당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검은 권성동 의원 개인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면 네. 개인의 한정에서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이어서 확대해서 국민의힘 전체 야당 탄압으로 확대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아마 역풍을 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비리 그리고 그 외에 개개인 의원들이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철저히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비리로 선을 그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선을 앞두고 이 통일교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는 게 1억인지 10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잡혀 들어가면서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의 뿌리까지는 흔들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당의 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이것이 대선 때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1억이든 10억이든 받아가지고 본인 개인의 어떤 이렇게 착복한 것이 아니라 당 사람들과 같이 쓴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대선 비자금 사건으로도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됐었던 것인지 또 그런 과정에서 통일교에게 어떤 특혜가 갔었는지 정책적으로든 어떤 예산적으로든 어떠한 특혜가 갔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이 방탄을 치겠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까지도 특검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 비춰보아서 어쨌든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신임 대표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 첫날 메시지로는 화합 그리고 미래를 강조를 했는데 찬탄파와의 갈등을 더 확전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고 당연한 의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지 계속 이렇게 스탠스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동혁 신임 대표의 말 중에 과거의 옷을 벗자 얘기했는데 그 과거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과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강을 넘을 때만 저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윤어게인 당이라는 그러한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거가 뭔지를 직시하시고 그리고 그 과거의 옷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강을 넘을 때 그리고 과거를 반성할 때 정말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신임 대표가 정치 입문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신임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진으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미래로 그렇고 본인이 정말 어려운 난파선이 국민의힘을 구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책무를 다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본인 말대로 과거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한 그대로 정말 통합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두를 안고 가는 그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넥토릭이 아닌 지속적인 그러한 언행을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분당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연히 이제 분당할 의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있는 거라도 다 모아가지고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소수파예요. 근데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100석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개헌 저지선이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계속해서 잃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 역시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살얼음판 걷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게 국민들께서 좀 보실 텐데 네. 저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첫 일성 자체가 뭔가 정치적 반대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생을 더 챙기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께 심판을 구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당내에 있는 반대파들을 향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획책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계속 헷갈리실 텐데 네. 저는 일정 부분 임무분담을 또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약간 그런 식으로 언행을 하지만 또다시 통합하는 모양새도 취하지만 네. 일부 최고위원들의 경우는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라. 마치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는 듯한 그러한 언행도 최고위원들이 일부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이 시나리오가 어디로 진전이 될지 이미 구급파들로부터 장악당한 당이기 때문에 네.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헷갈릴 거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지금 뭐 화합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결단하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탈당을 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조경태 의원은 히틀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선거 기간 내내도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은 조경태 의원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을 떠나라.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척결하겠다 그랬고 장동혁 신임 대표도 당시 후보 시절에 본인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척결하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선거가 끝나고 장동혁 신임 대표 얘기한 대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설전은 이제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당내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여당이 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보여줄 때만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설전은 선거 기간의 설전을 이제 그치고 이제는 두 사람 다 당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연출해 준다면은 당의 모든 당원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사람 다 모두 당의 중진이기 때문에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위에서는 이 당원 게시판 조사 얘기도 어제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어제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당원 게시판 조사를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최고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장동혁 신임 대표가 과거의 옷을 벗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옷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은 그 과거의 옷을 한동훈 전 대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동훈 전 대표를 과거로 단정하고 그 과거의 옷을 한동훈 전 대표를 벗겠다? 그렇다면 친한계를 축출하자는 얘기죠. 그게 화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이 그리고 이번 최종 결선 투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의 60%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40%는 장동혁 신임 대표를 지지를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벗어야 될 과거의 옷이 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등을 만드는 그리고 그 과거가 친한계로 몰고 가는 한동훈 전 대표를 몰고 가는 그런 과거를 인지하지 마시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장동혁 신임 대표를 예방을 하고요. 이 대통령이 영소회담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는데 단순한 만남은 무의미하다는 게 장 대표의 이제 대답이었거든요. 영소회담의 거절의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거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께서 어쨌든 떠나시면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나 당선되신 분하고 조만간에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미 회담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직접 설명하고 싶다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 이후에 적절한 제스처가 또 다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끊임없이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였고 당시 국민의힘이었죠.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국회를 계속 보이콧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거부권 같은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자체가 급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소수 야당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고 국민의 지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그 과오가 거부권인데 본인들이 소수 야당이 돼서도 계속해서 거부 이런 국면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전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다면 그런 행동을 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저런 기회가 왔을 때 본인들이 관철하고자 했었던 내용
특히나 민생을 향해서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관철시켜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들의 투쟁에도 일종의 힘이 좀 실릴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만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도 배운 것이 거부밖에 없다면 앞으로 개선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어떤 이 목소리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그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장 대표에게 취임 축하난만 보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전히 대화할 생각이 없고 이 축하난도 의례상 보낸 거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청래 대표의 인격을 여전히 보여주는 거죠. 여전히 아직까지 품위와 품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정청래 대표는 지금 대통령 말씀도 거스르는 겁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원들에 의해서만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도 투표를 한다. 그래서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하고는 대화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거부한다? 그러면 그 비난은 정청래 대표한테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선거 때 약속한 그대로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고 정청래 대표를 찾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5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네. 비상계엄 내란 관련해서 비난하는 거는 여전히 저희가 재판 진행 중이고 저희가 잘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반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상원 수첩을 왜 우리 당에 묻죠? 노상원 수첩은 우리 당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사안이고 우리도 보도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굴레를 씌우는 것 자체가 노상원 수첩으로 굴레를 씌우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계속 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갈 거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지금이라도 여당 대표답게 그렇게 행동을 해주길 바라요. 그리고 저는 바람이 있다면 네.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풀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동시에 여야 대표를 불러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추가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여야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더 큰, 통 큰 정치력을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의 이런 강한 모습이 결국에는 이 대통령에게 숙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협치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돌아오신다. 오늘 이제 뭐 돌아오셨지만 앞으로 여야 대표를 함께 초대해가지고 방미 성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앞으로 후속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여당 대표가 당연히 또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갈 땐 따로 가고 같이 갈 땐 또 같이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어찌됐건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출범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 안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장동혁 후보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급파가 무언가 이 국민의 힘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특히나 아까 노상원 수첩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반대파들을 일거에 척결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진 얘기들입니다. 정치적 반대파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여당 대표로서도 야당 대표와 손 맞잡고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결정들을 내려가고 싶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태도들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안으로 제발 들어오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함께 손 맞잡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뭐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생긴 건가요? 법무부 장관의 신중론을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장관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본분에 충실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이제
당 입장에서는 약간 속도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어쨌든 지난번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석 전까지 저희가 이제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 네. 이 얘기까지 해놓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견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이것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이걸 가지고 좀 이견이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합성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확한 답을 지금 단계에서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노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잘 타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의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일부 인정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들을 약속을 했고 그것들을 또 그동안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의 엄청난 피해를 또 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갈 필요가 있는데 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일단은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이런 논의 과정이 좀 더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동안도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논의가 부족한 건 맞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정대가 모여서 추석 전까지 하는 것은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 개혁이 국민적 동의, 국민적 합의,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지금 없어요.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서 민주당의 강경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검찰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수사 기소의 대원칙은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보다 그립이 더 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정성호 장관도 의원 출신이에요. 한데 민주당 지도부를 등에 업고 민영배 의원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그립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한 것처럼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 없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졸속으로 출범한 공수처, 제2의 그러한 공수처가 출연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검찰 개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거든요. 지금도 네. 일반 국민들이 그런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때 수사 기간이 2배 이상 걸려요. 그런 것이 다 피해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적 동의와 합의,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왜 중요한지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당정 협의도 갑자기 취소가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추가적인 당정 간의 논의가 있을까요? 아무튼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있어야 네.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합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지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정합성, 그러니까 수사를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 갑자기 부딪히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차일피일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되고 본인의 권리가 형해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연히 당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또 정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혜를 좀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좋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원실 앞 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필요한 경우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대상에는 의원실 앞 CCTV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동선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에도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전북 익산에 있는 지역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이춘석 의원을 처음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이 의원은 차명 거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다만 이 의원은 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관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 의원으로 밝혀질 경우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포함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2, 3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혐의 규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이 의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시공업체가 사전에 작성한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서를 YTN이 입수했는데요. 집중호우 시 익사 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시공업체와 강서구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좁은 맨홀 안에 높이 차오른 물이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하수관로 보수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숨진 서울 염창동 맨홀의 사고 당일 모습입니다. 경찰은 작업자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YTN 취재 결과 발주처인 강서구와 작업을 진행한 시공업체 모두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업체가 강서구에 제출한 위험성 평가서입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이번 맨홀 작업의 위험 요인을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사다리를 이용해 맨홀 진입 시 추락사고 등 1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또 각 위험 요인에 대해 사고 빈도와 강도를 점수화해서 위험성을 평가했는데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건 바로 작업 중 우천이나 호우 발생 시 고립이나 익사사고였습니다. 빈도는 12개 유형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고 강도, 즉 사고로 인한 피해 역시 질식, 탈진 등과 함께 가장 클 것으로 봤습니다.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강서구청도 이러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규정한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갑작스런 비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 마련한 하수관로 작업 매뉴얼은 공사 안전관리 책임자가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거나 하늘에 먹구름이 보이면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고 당일 기상청은 오전 6시에서 8시까지 강수 확률을 60%로 예보했는데 보수공사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맨홀에 작업자 5명이 투입됐고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작업을 진행하다 결국 오전 8시 40분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을 몰랐다거나 혹은 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작업할 수 있는지를 몰랐던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경찰은 해당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강서구청과 시공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대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싸이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고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싸이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면목동에서 가로등 분전함에 불꽃이 일어 일대 1,2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밤사이 화재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4차로 위 허공에서 불꽃이 일고 뒤이어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멀찍이 걷던 시민들까지 놀라 뒷걸음질합니다. 어제 오후 서울 면목동 가로등 분전함에서 난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1,200여 세대가 1시간가량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한전은 분전함 근처 전선에 외부 물체가 닿으면서 불꽃이 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솟구치는 불길과 검은 연기 사이로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1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점포 3개가 일부 탔습니다. 2시간쯤 뒤엔 경기 화성 전곡 산업단지에 있는 잉크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1개동이 전소됐는데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 근처에선 A4 용지가 담긴 상자 500여 개가 도로 위로 쏟아져 한동안 통행이 막혔습니다. 21톤 화물차가 SUV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적재함이 열린 건데 상자 더미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운전자 1명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세종 조치원읍에선 사거리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유턴하던 SUV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구속 기소를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조사를 진행합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오늘 출석하죠? 네, 특검팀은 오전 10시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씨는 이전 사례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오전 9시 40분쯤 이곳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조사실로 향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특검팀은 앞서 조사를 끝내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김 씨는 구속된 이후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도 진술을 거부할 거로 보입니다. 원래 특검팀은 어제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하루 연기됐습니다. 네, 오늘 조사가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거라고요? 네, 특검팀은 내일 오전 중 김 씨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구속 전 한 차례 조사했던 걸 포함하면 6번 소환한 뒤에 기소하는 겁니다. 이 특검팀이 아직 기소 혐의를 밝히진 않았지만 오늘 조사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특검팀은 이 혐의들로 김 씨를 우선 기소한 뒤에 서희건설이 제공했다는 귀금속 전달 경위 등 다른 의혹들을 들여다볼 거로 보입니다. 진술 거부권 전략으로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는 김건희 씨 측은 향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툰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구치소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김 씨와 함께 기소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어제 권성동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았죠? 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간부 윤형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권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13시간여 만인 밤 11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와 접촉 계기 등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진술 거부 없이 본인의 입장을 적극 밝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 조사 전후로 취재진에게 금품과 관련해서 결백을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일 거로 보입니다. 이 특검은 준비한 50장 분량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는데
권 의원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아 추가 소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특검 수사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건희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특검이 예고한 대로 내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되겠죠. 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네, 오늘 주로 이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 그간 이제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조사를 하겠다라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물론 주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보충 조사가 되겠지만요. 기소 전 마지막 조사인 만큼 현재 구속영장에 기재된 3가지 혐의에 대해서 혹시나 김건희 씨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이전 이 전략과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만요.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기소 전 마지막 이 김건희 씨의 입장 확인을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절차상으로 어떤 완결성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진술도 있으니까요. 예. 이 마지막 김건희 씨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2가지 혐의에 대해서 혹시 이 4차례 이루어졌던 이 조사 과정에서의 입장, 이 입장으로부터 변경점이 있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씨의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라고 평가받는 게 이 바쉐론 시계를 포함한 나토 3종 세트 수수 의혹인데요. 이게 구속영장에는 없었는데 이번 기소에는 포함이 될까요? 저는 분리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구속 기간 때문인데요. 이 지금 해당 사건이 1심 재판 단계로 가게 되면 이 재판 단계에서는 한 개의 사건 번호에 대해서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이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상태를 연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일단 특검팀에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3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를 하고 이후에 이 나토 순방이랄지 이 바쉐론, 이 콘스탄틴 시계 등에 관련한 이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추가 기소를 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사 없이 함께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사 없이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2 사람을 공범으로 봐야만 알선수재가 아니라 이 뇌물수수죄로 제명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의 이제 가능성은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계속해서 소환 요청을 하더라도 강렬하게 불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특검팀에서는 아마도 한 번 더 소환 요청을 한다고 한들 어차피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공범 관계에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한나란 씨에 동시에 기소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또 공범 관계로 구성을 해야만 알선수재가 아니라 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량이 더 높은 제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이 2 사람을 한 번에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김건희 씨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함께 기소하는 게 특검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 때도 협조하지 않겠지만요. 예. 예를 들어 내일 이 2 사람을 동시에 기소한다 하더라도 이 해당 재판에도 저는 윤 전 대통령 불출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시간을 끌어서 윤 전 대통령과 분리 기소할 필요가 없이 결국 이 2 사람을 하나의 몸통,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봐서 공천 개입이랄지 또 뇌물 수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사실을 적는 것이 1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특검팀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 2 사람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얘기는 김건희 특검 얘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는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판 기일이 잡혀 있는데
오늘도 빠지게 되면 6번째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이 걸석 재판하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출석했을 경우에 증인 신문에 있어서 탁월하게 변경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로 증인들의 증언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하겠지만 현재 사실은 수감 중인 상황에서 또 출석할 경우에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한 불이익을 상쇄시킬 만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태여 출석을 감행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늘 있을 증인들만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증인입니다. 예를 들어 박진우 이 수방사 중령이랄지 이 김의규 이 35 특임대대 예하 이 소령 등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불리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결론이 뒤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하에 지금 불출석하는 선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권성동 의원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적극 소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수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증거가 명백해 보이거든요. 어떤 논리로 권 의원이 반박을 했을까요? 논리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는 그러한 사진 내지는 영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 지금 이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2021년부터 24년 사이에 이 통일교회 전 간부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의 메모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날 이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2시간 전에 이 통일교 이 세계 본부에 지금 재정을 담당했던 윤모 본부장의 아내의 또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 상자 사진 등까지 있기 때문에 당시 2시간 뒤에 만나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금 윤영호 씨의 메모에 따르더라도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등의 구체적 메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진 속에 있었던 현금 상자가 권 의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라는 등으로 아마 강하게 추궁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 금품이 나에게 정확히 넘어왔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어떤 정확한 전달 경위라든지 이런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그 통일교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에서는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어제 알려진 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결국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겠죠. 어제 조사 과정, 영상 녹화를 권 의원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네. 이 의미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권 의원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요. 재판 단계에 가서 피고인 신분이 예를 들어 된다고 하면 피고인이 내용 부인을 하면 그러니까 증거 부동의를 하면 정말 휴지 조각, 어떠한 증거 능력도 부여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 그리고 이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라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남겨놓으면서 열심히 대답하고 조서를 충실하게 작성한 이유는 이 자료는 1심 재판부의 판사는 보지 못하겠지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판사는 볼 수 있는 조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체 진술 거부를 한다든지 혐의 자체를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했다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검사 출신 권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진술과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 진술에 협조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병 확보 시도에 대비를 하는 차원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언제쯤 할까요? 저는 한 차례 더 소환 조사 이후에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이유가 지금 특검에서는 지난달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바 있고요. 그 과정에서 권 의원의 차량에서 이 자신의 보좌진 명의로 차명폰을 사용했고 그 차명폰으로 윤영호 씨라든지 아니면 이 건진법사라고 알려진 전성배 씨와 다수 통화한 기록이랄지 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처음 이 특검의 조사를 간 날 이 권 의원의 보좌관이 이 윤영호 씨 측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던 이런 정황까지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그 시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빠르게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검 입장에서는 꼭 확보해야 할 증거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그 통일교의 교인 명부를 비교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재청구한다라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권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서 내지는 김기현 당대표 등을 밀어주기 위해서 통일교회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과 당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됐던 명단을 비교해봐야 일단은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그 명단이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교인들이 단체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는가에 대한 2차 조사, 조금 더 깊은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 길목부터 막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특검으로서는 이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 명단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청구를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면 조금 더 강행할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만약 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물리력까지 동원할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임의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문제는 이 조금 더 강하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이를 막아서는 국민의힘 측의 이 관계자들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 이유는 특검에서는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거부할 경우 좀 더 강하게 푸시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특검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의힘 측이 공무집행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영장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저희가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한다는 의미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져서 아마 재청구해서 다시 한 번 더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강한 방법까지도 고안을 하면서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기각됐습니다. 영장 발부 조건이었던 혐의 입증 그리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까지 법원이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도 어제 이제 YTN에 출연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같은 경우에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예. 그 이유가 첫 번째 허들이 과연 내란 방조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이 내란죄라는 것은 그 해당 조문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3가지 행위 태양만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받고 있는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마지막이 부하 내동, 단순 가담 혐의입니다. 이렇듯 단순 가담 또한 가담하는 적극적인 실행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고 법리 구성인데 내란 특검팀에서는 한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의 2인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었어야 되는데 만류하지 않은 것이 방조범 아니냐라는 논리 구성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금 생소한 논리 구성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디까지 만류해야만 적극적 만류이냐, 방조의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공방할 수 있는, 다퉈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이 쟁점은 1심 단계 때도 계속해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공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따라서 혐의 입증 부분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판사는 법리상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 혐의 입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특검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주장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위증 혐의 관련해서 한 전 총리가 이 내란 심판,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탄핵 심판 과정 중에 증인 신문 때는 이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특검 조사 과정 중에 CCTV를 제시하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문건을 받았다라고 진술이 변경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이미 됐고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지만 한 전 총리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는 나는 이미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엔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법원은 볼 수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낮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죠. CCTV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이 영장 전담 판사는 CCTV 확보랄지 여태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추가적인 이 증거인멸의 우려는 높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요약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위증에 대해서 사실상 자백을 한 것처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어떤 혐의를 인정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여태까지 나온 보도 내용으로는 일단 위증 혐의는 명확하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내란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로 수사 단계부터 어제 영장 실질 심사까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제 특검에서는 강력한 증거, 문건을 보고 있는다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듯한 이러한 CCTV가 강력한 물적 증거라면서 이제 어제 실질 심사 때도 그 CD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전 총리는 그 과정이 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과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특검은 행위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가 여태까지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위증 혐의만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앞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도 특검은 고심해 보겠지만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란 방조가 지금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혐의가 중한 그런 혐의인데 지금 그 첫 번째 혐의부터 입증이 부족하다고 연장 전담 판사가 판단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청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발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정도 더 불러서 일단은 1심 재판 단계 때 내란 방조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이 내란 방조 부분에 대한 다지기 수사를 한 차례 정도 더 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대 전 장관 등에 대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 지도부가 출범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인데요. 지도부가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최고위원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하여튼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 시절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발언을 하면 늘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을 해대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격에 맞는 그리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런 선동이나 왜곡,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께 그 부당함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하겠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 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법원도 만약에 이번 재청구에 대해서 또 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특검 관련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특검의 수사가 무리한 것을 증명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7% 내린 3,175.33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15% 내린 800.49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이슈를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1.8원 내린 1,394.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경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의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리며 AI 거품론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한가운데 놓이면서 무역 협상과 규제가 앞으로의 성과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인공지능 호조의 가늠자가 된 미국의 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 올해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467억 4천만 달러와 1.05달러를 기록하며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3분기 매출 전망치로 예상치인 534억 달러를 웃도는 54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엔비디아는 최근 여러 차례 최고치를 경신한 나스닥과 S&P 지수에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AI 기업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 수준이라며 AI 산업에 거품이 끼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엔비디아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AI 거품론을 잠재웠고 AI 산업의 총화로 기술주 매수가 여전히 합리적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정부에서 동시에 받고 있는 정치적 압박은 중대 변수입니다. You know, the world is reconfiguring itself, and we are a company, and we have to adapt to whatever the world's trade and tax and tariff conditions are. 엔비디아는 미국 규제에 맞춰 중국에 저사양 AI 칩 H20을 팔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불허했다가 H20 매출의 15%를 받는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보안 우려가 있다며 중국 기업들의 H20 칩 사용 제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대한 H20 출하와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망치에서 제외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엔비디아의 향후 성과는 관세 협상과 미국의 AI 반도체 무역 규제,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정책의 향방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가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새 학기 미사에서 기도를 드리던 아이들을 겨냥한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무사한 친구를 만나 부둥켜안은 아이들. 엄마를 찾은 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신없이 학교로 달려온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현지 시간 아침 8시 반,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카톨릭 학교에서 총탄 수십 발이 난사됐습니다. Like I thought it was fireworks in the church, and then I saw the shooting, and I was like, oh my gosh, I'm so scared. Me and my friend Cece were just praying. 총격범은 창문 틈으로 개학 첫 주 기념 미사에 참석한 아이들을 겨냥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50발에 가까운 총성이 이어졌고 친구들과 기도를 드리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Don't just say this is about thoughts and prayers right now. These kids were literally praying. It was the first week of school. They were in a church. 경찰은 검은 옷을 입은 20대 초반 용의자가 소총과 산탄총, 권총으로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was a deliberate act of violence against innocent children and other people worshiping. The sheer cruelty and cowardice of firing into a church full of children is absolutely incomprehensible.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 공공건물과 재외공간에 조기 개항을 명령하고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6월에도 주 하원 의원 부부가 괴한의 총격으로 숨진 데 이어 하루 전에도 고등학교 등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숨지는 등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로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미국 전역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내륙은 이틀째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다만 기온 자체는 25도를 밑돌았다 하더라도 체감온도는 열대야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등 중서부와 남부 곳곳에 폭염특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시기상 가을의 시작인 9월을 앞두고 늦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 32도, 대전과 대구, 광주와 전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9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휴일까지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지나다가 휴일 밤부터는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